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해서 마감가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흐름이 이어진 것은 바로 두 가지의 영향이었는데요. 일단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가 좋았고 또 예상보다 양호했던 기업 실적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TSMC도 매출, 순위 모두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네, 약간 제약바이오가 실적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단 기존의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흔들린 것을 제외하면 이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이 매기의 섹터가 전반적으로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이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살펴보시죠. 자, 우선 이 견조한 소비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덕분에 이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52%, 나스닥도 0.7%,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도 0.5% 상승했는데요. 자,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날도 4거래일 연속 이 신고가 경신에 성공을 했고요.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신고가 랠리에 불이 들어오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 소매 판매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상승으로 출발해서 점점점 확대폭을 늘려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밤사이에 특히나 어떤 업종에 돈이 몰렸을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이 경제지표의 호조 소식에 이 제약바이오 악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를 제외한다면 전 업종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주와 금융주 그리고 그동안 약간 고전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던 방어주들 모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왔고요. 특히나 이 테크 기반의 소비재가 오늘 좋은 그런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보였습니다. 소비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죠. 자,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약간 헬스케어 이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선 일라일릴리가요 3.58% 거의 뭐 장중에는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를 대체할 만한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약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보시면 이 에보트 레보라토리 8.5% 상당히 덩치비해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6% 급감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고요. 자, 이어서 기술주 쪽을 보자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반도체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쪽 수출, 특히나 엔비디아와 AMD 쪽의 대중 수출 규제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너무 과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살짝 반도체는 약간의 압박을 받았지만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3%대 강세 이어가 줬는데요. 이 스코샤방크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매수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해줬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약간의 장 초반에 이런 빨간불을 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TSMC의 매출 전망 상향 소식 그리고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거의 1%가량 마감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도 유일하게 좀 반도체에서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데요. 2.7%나 거의 약 3%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어제 우리 시장을 거세게 흔든 이슈였죠.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한 여파가 그대로 여기까지 좀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금융주 특히나 은행과 보험 쪽은 오늘도 강합니다. 시티그룹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연이어서 이거래일 폭등세가 나왔고요. 블랙스톤도 오늘 강한 모습 여전히 4%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이 필수 소비재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특히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펩시코 눈에 띕니다. 7%대 강세 나왔는데 굉장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이 실적 호조 소식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이외에도 테슬라는 좀 아쉬웠습니다. 0.7% 하락이 나왔는데 기업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요. 이제 테슬라의 경쟁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루시드가요,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버가 루시드의 이 지분 3억 달러어치를 인수하면서 이 로보택시 사업 파트너로 협업을 하겠다, 이런 소식을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루시드가 약 36%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20%대 강세 보였는데요. 장 마감 즈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흑연 관세를 부과하겠다. 93.5% 상당히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현재 정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5시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 다 좋았지만요. 워낙 그간의 기대가 컸던 탓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로 시간 내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주당 순이익 매출, 3분기 주당 순이익 매출 전망치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간 매출, 연간 영업 마진 모두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과연 이 밤 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만나보신 히트맵은 이 S&P 500 기업들이 줍니다. 그 이외에 다우와 나스닥에서 한번 제가 꼽아봤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이 엘버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7.57% 굉장히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고체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이 세계 최대 리튬 기업이죠. 엘버말. 이 중국 정부가 칭하이 지역에서 장거 마이닝이라는 이 리튬 채굴 기업이 있습니다. 이 채굴 기업에 대해서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는 소식에 리튬 가격이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거기에 엘버말이 수혜를 입으면서 7.57% 상승해줬고요. 또 펩시코,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치토스, 펩시콜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말 그대로 식음료 기업입니다. 이 해외 수요 증가가 상당히 크게 확인이 되면서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연간 전망이 상당한데도 그대로 유지를 해줬습니다. 4%대 강세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이 좋은 소식이 연달아서 이 실적 관련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반면에 이 지금까지의 상승주들은 실적 기반이었다면요.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엘레반스 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간 EPS 전망치,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2%나 크게 빠졌고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보트 레보라토리 그리고 몰라나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게 조정받았습니다. 자, 이 에보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양호했지만요. 이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나머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차익 실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적에 웃고 울었던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은 TSMC 실적에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면 일단 TSMC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치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 매출이 38%가량 올랐는데 그 안에서도 AI 부분이 상당히 크게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6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61%가량 성장했다라는 실적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3% 가까이 올랐는데요. 3일째 랠리를 보여주는 주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이 반도체 등 기술주들 확인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일단 1% 가까이 올랐습니다. TSMC 실적 호조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AI 칩 수요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브로드컴 보시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TSMC 실적 호조 영향 역시 마찬가지로 불고 있고, 이 훈풍이 불고 있는 이유에는 바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겠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M7 종목 가운데서 밀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메타가 밀렸는데, 자, 테슬라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포드랑 GM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 속에서 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외신 소식으로 실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0.70%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타는 보시면은요, 지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심리를 이제 전일장과 전전일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 개인 정보를 정치 광고에 이용을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에 대한 이 개인정보 관리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0.21% 지난 장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인베이스 3% 가까이 오르면서 크게 올랐고, 서클은 이 낙폭이 컸었던 장중에도 불구하고 마감가 역시 코인베이스랑 같이 갑니다. 0.8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장 마감 직전 1.91%에 올랐던 이유 바로 실적이죠. 2분기 매출 16%가량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유나이티드 항공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3%가량 올랐는데 주당 순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호재로 역시 상승하는 모습.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보시면은요, 조비 에이에이션 지금 보시면 8%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공기 생산 능력이 2배로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하고요. 또 매출 부문에 있어서도 이 생산 능력 확대로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비의 상업화 전략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정표를 찍고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의 9%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흐름 괜찮은데요. AI 사이클 발전이 이 회사의 수익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입니다. 1%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목표가 $580까지 상향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그럼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 보시죠. 먼저 유가는 크나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이라크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드론 공격이 실행이 됐다. 이 때문에 약간의 공급망 차질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어느새 1,390원 선 상당히 좀 압박이 될 만한 그런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밤사이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 달러 인덱스가 98.65, 98.6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이 소매 판매 결과가 워낙 견조하게 나왔다 보니까요. 이 가계 수요가 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졌고요. 이번 주 내내 강달러 현상이 다시 한번 보이면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기록하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11만 9천 달러 선 견고하게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감에 힘입어서 그간 상승을 해줬는데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형 은행주들이 잇따라서 발행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결부가 되면서 비트코인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금은 0.43%, 이 또한 역시나 계속해서 강달러가 좀 지속이 되면서 같은 안전자산 내에서 금의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금 가격 약간 0.43% 소폭 하락했고요. 자, 미국채 2년물이 조금 올랐는데요. 2.4bp, 유의미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연준 인사들 발언 중에서 오늘 약간 매파적인 현재 천천히 내려가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물은 좀 상승을 했지만요. 장기물 자체는
경제는 어제 워낙 크게 뛰어 올랐다 보니까 그간의 상승세 때문에 오늘은 살짝 진정세 보였습니다. 0.2bp 장 막판 들어서 약간 강보가 보였는데 사실상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고요. 4.45% 현재 이 10년물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 지표와 일정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미국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호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비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깨고 소비가 잘 좀 진작이 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0.6% 상승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또 전달 대비해서 아예 플러스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소비 중에서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한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와 같은 기타 품목은 포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지표죠. 실업자 수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 고용 역시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호조가 나왔습니다. 자, 22만 1,000건. 자, 예상치 대비해서도 이 실업이 적게 나왔고요. 직전 달 대비해서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이 건수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게 또다시 전주보다 2,000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 실업자는 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7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역시 상당히 예상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5.9%, 0이 이제 확장과 위축을 나누는 기준선인데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뛰어오르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뒷받침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그리고 경제 지표 결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이슈들 현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환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 미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신호가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이 기업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미국의 지난 6월 소매 판매는 전반적인 품목에서 증가하며 반등했죠. 관세의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지난 2달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했는데 깜짝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1% 증가를 웃돈 실적입니다. 외식 업체, 자동차 딜러, 건자대점, 주유소 등을 제외하고 기존 소매 판매 흐름을 볼 수 있는 통계그룹 수치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는 장기간 지속된 생계비 부담에 더해 관세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와 개인 재정에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개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던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들이 관세를 가격에 크게 반영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늘었죠. 물론 8월 1일 고유의 상호관세가 실제 부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도 뉴욕 증시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이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초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경제가 확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소비는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 수익이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네,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파월 의장의 해임설이 이제 일축이 되긴 했는데요. 시장이 안정 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연준의 정책 궤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예,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설을 일축하면서 시장은 일단 안정을 찾았지만 파월 해임 우려가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한 달러와 국채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일단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가치도 소폭 오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실제로 강행한다면 달러 가치는 3에서 4% 급락하고 국채 금리도 30에서 40bp나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내 금리 인하 궤도에 대한 이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또 부담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계획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완전히 불필요한 방식으로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기다릴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죠. 그는 관세가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징후를 인정했지만 서비스 비용의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일시적이고 물가가 안정화됐다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드리아나 코울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미국 연은 총재 역시 어제 몇 달 동안 관세로 인한 더 큰 가격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연준이 신중론을 펼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죠. 이런 이유로 이번 7월 FOMC는 그 어느 때보다 연준 이사 간 격렬한 금리 인하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를 매우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는 총재들의 의견도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 의회가 가상 법안 관련된 규제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상자산 업계는 획기적인 승리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간밤에 서클과 코인베이스 모두 상승하면서 이 호재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만 남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더 널리 사용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법안은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의 감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큰 발행사는 단기 국채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달러 1대1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시티그룹은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3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통과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정치권에서 이치를 다졌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거래소 붕괴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정말 제도권을 편입된 것이죠. JP 모건의 제이먼 다이먼, 뱅크 오브 아메리칸의 브라이언 모이니헨,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드 CEO는 디지털 달러가 전통적인 은행의 결제시장 장악력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은행, 카드사, 기술 기업까지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일단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미국 기업인 서클 인터넷 그룹 등은 이번 법안 통과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만 경고음도 여전합니다. 현재 실적 대비 고평가된 데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 시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 금융 안정과 지급 결제 시스템의 상당한 안정성이 우려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시장의 신호들을 계속해서 잘 포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연결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먼오로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장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노5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이슈 5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경제 지표가 이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했는데요. 이제 이 소비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7,201억 달러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 17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를 상회한 수치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는 4월과 5월 2개월 연속해서 전월 대비 감소했었는데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소비 약화 우려를 키운 바 있는데요. 이 소식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소비자 지출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감소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주간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 5주 연속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 주간으로 195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통계 기준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 바로 이 지니어스 법안이 연방자원 차원에서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원 이 하원은 전날 밤 가상화폐 3개 법안 규칙안을 217대 212로 통과시켰습니다. 규칙안 표결이란 이 법안 심의 시간과 수정안 허용 여부 등을 정하는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원은 이번 주를 가상화폐 주간으로 정하고 앞서 이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의도하는 지니어스 법안 등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면서 규칙안 표결이 부결됐었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이들은 지니어스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을 묶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1명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서 설득한 뒤 내일 아침 규칙 표결에 찬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하원 역사상 가장 긴 10시간 공개 투표 시간 끝에 규칙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상화폐 3법은 향후 토론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는 이르면 계속해서 앞으로 이번 주 내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TSMC의 영향으로 기술주들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실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매출이 38%가량, 또 순이익이 61%가 급증하면서 TSMC 역대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TSMC는 현지 시간 17일 2분기 매출 9,338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65%, 순이익은 3,982억 달러로 약 6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시장 전반치인 이 9,312억 대만 달러를 상회했고, 순이익도 예상치인 3,778억 대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TSMC는 3분기 매출도 318억에서 33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38%, 전 분기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입니다. TSMC는 AI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올해 전체 매출이 달러 기준 약 30%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부문에서 이 AI와 5G 관련 제품이 2분기 매출의 60%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에서 비중이 더욱 커진 수치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브래디 왕은 CNBC 방송을 통해서 TSMC의 성장은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 생산되는 AI 관련 칩 수요 덕분이라고 분석했고요. 칩의 나노미터 크기가 작을수록 트랜지스터 밀도가 높아지고 성능과 효율이 향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의 2분기 전체 웨이퍼 매출 중 74%는 7나노 이하 칩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SMC는 이에 현재 고객의 행동 변화는 없지만 관세 정책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메타와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이 동시에 이 지구 전역에 해적 케이블 설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해적 케이블은 인터넷 통신 인프라의 중추가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이 해적 케이블이 설치가 된다면 브라질 등 다른 전역에 있어서도 연결되는 기술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해적 케이블은 이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 인프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 전화부터 금융 거래까지 모든 것을 가능해 한다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위성이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만 데이터 고속도로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처리한다라고 전하면서 국제 트래픽의 95%가 해저를 가로지르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통신 연구 회사인 텔렉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투자가 해적 케이블 인프라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이러한 추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연구 책임자는 앨런 몰디가 CNBC와의 통화에서 정말 이 놀라운 기술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메타는 최근 세계적인 이 긴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는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프로젝트 워터워스로 알려진 미국의 기술 대기업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케이블 시스템이 5개 대륙에 걸쳐서 5만 킬로미터에 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보다도 긴 길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결별을 한 상황, 여기에다가 이제 보조금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 공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또 테슬라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이 핵심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이 데이터 포렌식 팀 분석을 인용해서 미국 연방과 주정부의 보조금 중단은 테슬라의 수익성과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전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지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71억 달러의 순이익 중 28억 달러를 규제 크레딧 판매로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생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크레딧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에 큰 혜택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테슬라는 순이익 4억 900만 달러보다도 많은 5억 9,500만 달러를 이 크레딧으로 벌어 사실상 보조금 없이는 적자인 상태임이 나타났는데요. 전체 매출은 980억 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부문이 72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일론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인물일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테슬라 초기 투자자들은 현재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 초기 투자자이자 자산운용사인 거버카와스키의 로스거버 대표가 이 머스크가 정치와 기업을 섞으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쟁 심화도 위기 요인입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가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에 오른 바 있고요. 테슬라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찾고 있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도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안전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AI의 잠재력을 믿는다라면서 낙관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혁신성과 AI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보조금이 테슬라 성장의 뿌리인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기술력과 혁신이 핵심이라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혁신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버 대표는 사이버 트럭이 마음에 들지만 그 차를 운전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불쾌해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이 모든 것의 시작, 중국의 펜타닐 페널티 20%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지금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의 처음의 시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맨 처음의 시작은 중국이 펜타닐 오염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FBI 국장이 그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 그 워딩들 소개해 드렸죠. FBI 국장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및 펜타닐 완성품을 수출하여 미국의 뭐를 망가뜨리려고 한다고 했죠? 20, 30대 젊은이들을 완전히 삶을 망가뜨려서 재기능을 못해서 그게 씨앗이 되어서 불행의 씨앗이죠. 불행의 씨앗이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그 자원이 될 젊은이들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무서운, 그러니까 핵무기를 서로 발사할 수 없으니, 그렇죠? 핵폭탄을 쏘면 서로 자멸 아닙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끼리. 대신에 펜타닐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미국의 젊은 인구들은 말살되어 가겠죠. 그런 것들을 FBI가 다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그 막내 아들이죠. 배런에게 그 얘기했던 그 장면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너 절대 커서 마약하면 안 되고 문신은 안 되는데 타투조차 안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6살, 7살 때부터. 그런 것들에 지금 다 이 과정들이 지금 이 모든 법안에 녹아난 겁니다. 지금 펜타닐 관세 20%는 만약에 이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의 H20과 히토류 수출 제한을 아마 딜을 해서 바꿨을 거라는 지금 추정이 들어가고 있죠. 엔비디아 젠슨왕 회장에게도 중국에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소개시켜드린 그 마당에서요. 젠슨왕은 물론 답변 안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뭐 그 관여하거나 뭐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진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갑자기 진전된 이유가 히토류 수출 제한 푸는 대가로 H20 그거 중국 맞춤형 커스텀 칩 제공해 줬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히토르 수출 제한이나 H20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펜타닐 관세 20%는 중국이 뭐를 제한해줘도 깎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히토르 수출 제한을 여기서 더욱더 파격적으로 풀어준다거나 중국이 더 수그리는 자세로 나온다고 한들 펜타닐 관세 20%는 절대 빼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20%는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얘기죠. 무조건. 20% 깔고 가고 거위에다 더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더해지는 거를 조금 제외해 준 거죠, 미국이. 마지노선은 20%예요. 절대 20%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펜타닐 관세 페널티 20%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있죠. 내년 중간선거,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란 공습도 설마 트럼프가 그동안 맨날 블러핑을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 뺀 적이 많기 때문에 설마 이란 공습을 벙커버스터가 어떻게 작동되나 그런 장면들 외신에 많이 나왔지만 설마 진짜 하리라 했는데 그걸 해버렸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반대하고 그 트럼프 핵심 지지층도 26%밖에 찬성하지 않는 그 부분을 실행해버렸기 때문에 야 저거 저러다가 내년 중간선거 때 꺾여버리면은 트럼프 임기 반 남겨두고 국정 동력 완전히 갑자기 급브레이크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꽤 걱정스럽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는 자신감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시킨 거, 그리고 이란의 공습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킨 거, 이런 게 결국에 내년도의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가 자세한 수치까지 말했습니다. 최소 5석에서 6, 7석까지 늘. 그렇게 되면 이제 상하원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금 의석을 갖게 되죠. 이번에 통과되는 과정 보시면 되게 아슬아슬했잖아요. 막 벤스가 등장해서 타이브레이커를 깬 한 표를 행사하고 결국 하원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도 4표 차이로 겨우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게 아슬아슬하니까 2년 차를 넘어서면은 더욱더 저희 동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이 없더라도 선거에 이기더라도. 왜냐하면 대통령이 후임기로 갈수록 파워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의석이 더 필요하죠. 근데 지금 자기가 한 행동들은 내년 중간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뒤에 저렇게 사진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인데 저 아들, 딸들을 펜타닐로 인해서 잃은 사람들이 영정 사진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진을 저렇게 액자에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더욱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 지금 장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주적이다. 중국이 저렇게 젊은이들을 다 망치고 있다. 저 지금 완전히 막 눈물을 뻘뻘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눈물을 지금 꾹 참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다 생을 마감했거든요. 다 펜타닐 때문에. 그래서 다 한 명씩 다 말할 시간은 없었고 몇 명 대표가 나와서 말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드류라는 아들을 잃었답니다. 저렇게 젊고 잘생긴 아들이죠. 그래서 또 앞에는 또 깔고 갑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누구랑 사이는 좋다 이 얘기는 하죠. 그냥 립이죠. 립 서비스죠. 시진핑 주석하고 사이는 좋지만 TSMC 회장이 그동안 기여한 바는 알지만 정의성 회장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 많이 한 건 알지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트럼프 말은. 그렇죠? 하지만 우린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맨날 그렇잖아요. 이 화법이.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건 절대 빼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베이스 20%는 이건 무조건 깔고 합니다. 20% 관세부가 한 건데 이게 페널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젊은이들 저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젊은이들을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인 펜타닐을 공급한 그 중국.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 드류를 잃었습니다. 저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저게 젊고 예쁘면 뭐하냐?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운동 중 부상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은 그 가운데 그게 들어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다 막 마약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진통제 처방 속에서 펜타닐이라는 그 성분이
저렇게 과하게 들어가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금지 법안의 어떤 초안이 되는 이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였고 어쨌든 이런 위로하는 자리지만 지금 트럼프의 일련의 이 활동들을 보면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린다 맥마흔, 옛날에 빈스 맥마흔 그 WWE 회장의 부인이 지금 교육부 장관인데 그 교육부가 지금 전 미국을 그 컨트롤하는 거를 빼버렸죠. 교육을 다 연방정부에 맡겨라. 뭐 심하게는 하버드에 뭐 2+2는 4다를 모르는 사람도 들어갔다고 뭐 트럼프가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뒤에 학생들을 앉혀놨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사인을 하는 장면 퍼포먼스까지 연출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심도 있고 당연히 저 사람들이 가짜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게 뭐죠? 저렇게 끔찍한 장면들을 연출한 실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호소하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안 한 다른 미국인들도 이 실상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저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퍼포먼스의 왕이기도 합니다만. 자, 두 번째 주제는 벤스 부통령, 네 번째 아이를 낳아도 되는 아메리카. 자, 이거 우리나라에도 사실 시사점이 상당히 많은 지점이긴 합니다. 어제 벤스 부통령이 한 얘기가. 자, 내년이면 중간 선거죠. 트럼프 임기는 이번엔 4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5년 단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임기죠.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이면 벌써 이제 전환점을 돌게 되죠. 벤스 부통령 벌써 대선 운동에 나섰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갑자기 어제 트럼프가 대선 운동 초기에 하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술집에 갑자기 방문하여 막 인사를 나누고 참전 용사들을 막 위하는 자리를 갖고 그죠, 막 연설을 하고 그죠. 벌써 이제 다음 대선 후보가 벤스 아닙니까 이미. 자,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두 가지 큰 이점이 있다. 이거 지금 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젠슨항 회장이 얘기한 얘기 설명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업화에 찬성을 한다.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제조업체들의 부흥, 그렇죠? 디트로이트, 뭐 피츠버그 이런 지역들의 부활, 그렇죠? 펜실베니아 지역, 이런 러스트벨트의 어떤 다시 재조명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일기 때부터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미국 제조업체들이 살아나겠죠. 애플 팀 쿡한테도 계속 전화해서 애플 공장 빨리 우리나라에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거죠. 제조업이 무너지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융성했지만 제조업이 한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노동자들이 완전 쇠락해서 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흥하려고 하고 있는데 벤스도 같은 궤를 가고 있죠. 부통령이니까. 우리는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뛰어난 인재와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하나고 강점이.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세계 어느 곳보다 미국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재산업화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강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는 게 두 개잖아요. 나는 인플레이션을 다 잡았다. 근데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다. 느림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계란 가격 낮췄고 가스 휘발유 가격 낮췄다. 그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으로부터 미국 안에서 생산된 석유 가스를 사서 안에서 생산하고 안에서 소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다.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대규모 감세 법안 중에서 이 벤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벌써 약간 차기를 앞둔 어떤 공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1,000 주는 거 있죠. 이거 지금 신생아 트럼프 계좌라고 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1,000를 입금해 줍니다. 그다음에 그걸 부를 축적하는데 이 지금 당연히 여기는 뭐 S&P 500이라던가 굉장히 투자할 자산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18살 때 주는 건데 이거를 모았다가 18년 동안 $1,000를 복리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생을 시작하는 성년이 되었을 때 그 돈을 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4명의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저런 엄청난 교육비야.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교육비가 다 써가지고 한 푼도 줄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대규모 감세 법안 중에서 지금 그 벤스 부통령은 저 부분을 가장 강조를 했고요. 자, 역시 S&P 500의 나라답게 18년 동안 복리로 $1,000를 운용하면 얼마가 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도 18년 뒤에 저렇게 그 부가 축적되는 나라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캐롤라인 레빗. 이 쇼를 보는 당신들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세상. 자,
똑같은 논리에서 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정부의 규제 완화 및 성장 중심 정책 때문에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직접 대화하게 만든 것까지는 이 엄청난 업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는 아예 다 전쟁 멈췄다 이거죠. 트럼프도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전 세계의 지구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전쟁을 다 멈췄다. 딱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건데 요거를 못 멈춘 거는 자꾸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왜냐?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바이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푸틴을 설득하고 있고 이번에는 드디어 압박까지 가했죠. 50일 안에 협상장에 안 나오면 러시아에 관세를 100% 이상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예산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흑자를 기록했습니까? 이 트럼프 말로는 갈취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최대한 갈취하여 지금 6월 예산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갖고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다 잡았고 우리는 예산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인데 딱 한 명, 펜으로 1초만 하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일지도 모르는 직업을 갖고 있는 파월이라는 사람이 행동을 안 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직업일지도 모른다는 워딩은 트럼프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CPI도 나왔고 PPI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예상치 상해가 나온 부분도 있고 예상치 부합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핵심 인플레이션은 전체적으로 2.1%에 그쳤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시중이나 일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관세의 영향이 이제 미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 투표권 가진 7인의 이사의 멤버라던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까지 포함하여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인터뷰가 속속속 나오고 있는데 관세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싫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PI, PPI 결과도 조금 예상치 상회인 것도 우리의 예상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강력한 대통령이며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트럼프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브라질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큰 숫자들이 등장을 막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한테는 50일 안에 협상장에 안 나오면 정확히 관세가 몇 프로라고 얘기 안 했는데 세 자릿수 100% 관세가 부과될 수가 있으며 그 예를 들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국가에 2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튕기는 거죠. 튕기는 쪽 나라까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아예 무역을 다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쪽에 하나가 있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룰라가 예전에 잡았다가 감옥을 갔다가 나와서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 사이에 브루소나오가 당선이 됐는데 브루소나오에 했던 이 일련의 과정이 트럼프랑 굉장히 유사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했죠? 자기의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얘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펼쳤죠. 근데 브루소나오가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를 보고 브루소나오는 좋은 대통령이고 룰라 같은 경우가 핍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50% 관세를 부과했죠. 근데 그게 명확치 않은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 얘기를 했어요. 브라질이 삼림 벌채 및 기타 환경에 대한 관용을 훼손하여 미국 생산자들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브라질에 대해서 아까 중국의 펜타닐 관세 페널티를 부과한 것처럼 페널티 형식으로 50%를 부과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이에 룰라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도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8월 1일까지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은 열어뒀어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도 50% 관세를 똑같이 부과했다고 경고를 했어요. 물론 예전에 캐나다 케니 총리도 당선됐을 때 그렇게 심하게 하면 우리가 미국 주택으로 가는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했지만 막상 G7, 7 모인 자리에서 캐나다 케니 총리나 트럼프 대통령 안면에 대고는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번에 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뷰에서는 50%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 드렸다시피 분명히 브라질은 엄청난 자원의 국가고 이 자원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리, 말레이시아 구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주
품질 좋은 구리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구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도 비슷한 이 모습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을 50% 관세를 불러놓고 룰라 대통령을 자극시켜서 협상장으로 끌어온 다음에 거기서 어떤 브라질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이거를 확보하면 50%에서 내려주거나 빼면서 선의를 베풀어주는 모양새로 마무리할 가능성.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롤라인 레비타 베네는 삼림 벌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룰라 대통령의 브루스나우 핍박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정 간섭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은 뭐 나중에야 알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제 가장 이제 결정적인 워딩이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펜타닐을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중국인들에게 드디어 이 단어가 나와버렸어요. 사형이 나왔습니다. 사형. 자, 이거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말인데요. 중국인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펜타닐을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중국인들은 사형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물론 사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극악무도한 그 사형수들에게만 가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가끔 나오잖아요. 뭐 총사령 정기형 해가지고. 근데 이 펜타닐 제조에는 굉장히 끔찍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일지언정 사형을 하겠다. 이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워딩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 말은 결정적으로 앞으로도 그겁니다. 절대 펜타닐 관세 페널티 20%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위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 사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이제 물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포함하여 이 4명이 지금 거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렇죠? 브리핑이면 브리핑, 언론 인터뷰면 인터뷰, 아니면은 이 신문 잡지와 인터뷰에 나서서 맨날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하는 뭐 대규모 감세 법안이라던가 여러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 갈취라던가 뭐 이런 여러 부분들, 세제 혜택, 무슨 요 법규 해체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를 위한 거느냐? 바로 미국인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 주머니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벤스의 신생아 계좌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나 관세로 인한 그 부분, 그 돈이 다 누구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슨왕 회장이 어제 아메리칸 드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성공의 어떤 그 열매를 향유하고 싶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바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주머니를 가득 채워드림.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대만의 TSMC 소식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시각으로 장 마감할 때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셨죠. 자, 지난 분기의 순이익이요 61% 급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 올해 전망치를 기존 20%대 중반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요. 실제로 이 TSMC CEO가 어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이런 고객사 기업들의 AI 관련 주문들이 공급 능력을 웃도는 수준으로 점점 증가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약 1%대 상승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늘 관련된 이 TSMC와 공급망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 보일 것
강세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미 어제도 같은 이슈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솟아올랐지만요. 추가적으로 YC부터 코디, 펜텍 그리고 에이징랜드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I 열풍이 본격화되는 게요. 바로 이 히토류, 이어서 이번에는 희귀 금속까지 좀 온기가 닿고 있습니다. 자, 이 루테늄이라는 희귀 금속이 있는데요. 이 루테늄은 다른 게 아니라 백금을 채굴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굉장히 희귀한 금속입니다. 자, 근데 이 루테늄의 가격이 지난 1년간 거의 2배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금이나 은이 고공행진을 해왔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데요. 자, 이 루테늄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저장 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희귀 금속입니다. 이 앞으로 AI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면 할수록 수요가 늘면 늘수록 자연스럽게 루테늄의 수요도 늘 수밖에 없고요. 또 가격 마찬가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 히토류 광산업체죠. MP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급등할 때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MP 머티리얼즈 최근 들어서 이 증권가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도이치은행에서 또다시 MP 머티리얼즈의 목표가를 상향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이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이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크립토 위크, 이 가상자산법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주의 한 중심에 현재 있는 상황이죠. 이 크립토 위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법안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가지가 지금 통과한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준을 세워주는 지니어스 법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방금 나온 그런 속보 하나 알려드리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차르죠. 데이비드 sak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승리다라고 방금 또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계속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식을 알리게 되면서 금융주의 최근 강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쿠콘 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정거래일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줬었죠. 쿠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클 그리고 테더와 전략적 협업 소식을 발표하면서 얼마 전에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불 강하게 장대 양봉 켜주지 않을까 하는 시장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보시죠. 마지막 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흑연 반덤핑 관세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자, 이 흑연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도 핵심 소재죠. 바로 음극재를 구성하는 정말 가장 필요한 그런 소재입니다. 자, 이 미국 상무부가요.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예비 관세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이 되는 건 아니고요. 12월 5일까지 최종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기존 관세까지 좀 합쳐지게 된다면 실질적 관세율이 160%를 넘어서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까지 아직까지는 이 소재 자체는 중국에서 조달해다가 미국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대신 이 흑연과 그래핀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히 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나 이 3사가요. 방금 말씀드린 배터리 3사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서도 소재를 조달합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오늘 상당히 강세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비가 이번 주 내내 참 오락가락하네요. 이제 뭐 장마 같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비가 계속 온다고 하더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면부터 시작해서 증권면까지 또 산업면 좀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일면 톱이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옆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이데일리 신문 3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어제 이제 이걸 이제 10년 족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군요. 이 부당 합병이라든가 뭐 부당 회계 등등등 그동안 이제 계열사 관련돼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이런 부분들 어제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판결로 다 이제 걷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10년째 사법 리스크에서 휘둘리다가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이제 제목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제 대형 M&A, 뭐 컨트롤 타워 부활, 등기이사 복귀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 삼성의 속도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가야죠. 뭔가 큰 변화를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삼성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용 회장이 10년간에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풀렸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정말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시장에 정말로 아주 뭐랄까요 냉혹한 검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또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으로 좀 오늘 이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 3%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66,700원까지 올랐고요. 반면에 어제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 났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3% 이상 주가가 올랐던 또 이유 중에 하나도 앞서 말씀드린 이재용 회장의 이 무죄 확정 판결 이게 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런 어떤 사법적인 족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게 보이는 게 이제 등기이사 복귀, 뭐 컨트롤 타워 부활, 대형 사실 이 얘기는 옛날부터 맨날 나오던 얘기고요.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뭐 무죄 판결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재용 회장이 경영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밖에 이제 그 영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사실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HBM 얘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HBM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뭐 지금 이제 핵심 지역이 이제 대만이니까 대만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HBM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이 개발 능력이 그 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겠죠. 자기네들이랑 이제 수준 차이가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HBM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 콜 테스트 아직 통과 못한 상태고 사실 HBM3나 HBM2 여기는 지금 만들어서 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생각하는 이 가장 선단 공정에 있는 이 HBM4 그다음에 5, 6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네들 둘과 삼성전자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지금 이제 메모리 시장 자체가 HBM 판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생태계와 관련돼서 AI의 이 어떤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HBM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특히 이 ASIC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죠.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나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런 유수의 이 팹리스 회사들이 이제 ASIC을 자체 ASIC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게 2027년 정도 얘기들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ASIC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결국 이렇게 가야지 엔비디아하고도 좀 경쟁이 좀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HBM이 이제 기존에는 엔비디아와 근데 AI 이제 소위 말하는 가속기에만 주로 들어가던 게 이제 ASIC 쪽으로도 가게 된다 그러면 HBM에 대한 수요는 더 확장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시장에서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쪽이 더 이제 시장에서 비중도 커지고 성장성도 반보가 되는 건데
그들이 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자기네들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 커져가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의 이 뭔가 이제 명확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에서 벗어난 이재용 회장의 이제 복귀는 결국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굉장히 좀 냉혹한 어떤 지적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역시 삼성전자구나라고 다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고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경영 능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이게 목표 전환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이 목표 전환 펀드가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어떤 상품을 구성을 해서 목표 수익률을 이제 빨리 맞추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래서 만약 목표 수익률이 10%다. 그래서 10%를 맞추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채권 상품 같은 걸 좀 대폭 늘리거나 또는 아주 성장주나 이런 쪽보다는 뭐 경기 방어주나 또 이런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이제 안정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 수익률을 지키는 그런 형태의 펀드를 목표 전환형 펀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모 펀드가 되겠고요. 이 펀드는 이게 특성상 ETF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런 특성도 좀 있고. 그래서 요 펀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뭐 무슨 뭐 타이거 무슨 뭐 코덱스 등등등 이런 식의 이런 펀드 상품들을 파는 운용사들이랑 좀 다른 KCGI 같은 이런 이제 운용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7% 수익이 나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파킹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실제로 굉장히 좀 늘고 있습니다. 보시죠. 펀드 설정 수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전체 펀드 설정 수를 올해 상반기에 이미 거의 좀 바짝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막대 그래프 보시더라도 유난히 늘어나는 게 보이죠. 두 번째로 오른쪽에 설정액 보시면 2004년 1분기에 2,900억이었던 게 이게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일 텐데 이게 올 2분기에는 6,324억대로 2배 이상 좀 늘어났고요. 설정액 상위 펀드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KCGI, 트러스톤 자산운용 이렇게들 이런 펀드들 좀 낯선 그런 데들이 좀 많이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목표 전환형 펀드가 인기가 있느냐?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또 꾸준히 우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커졌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더 간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곧버스 많이 투자하시는 거 보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개인 투자들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게 엇갈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식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 이 목표 전환형 펀드로 몰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그러니 그냥 좀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낮추고 이런 펀드 가입을 하자 이런 시효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우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품이 되게 다양해지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목표 전환형 펀드도 한번 여러분들 잘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사는 13면 산업면에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거는 해저 케이블을 까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조짜리 이제 사업이 되는 건데요. 전선만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가장 큰 거는 신해남에서 서인천까지 430km짜리 하고 새만금에서 영흥까지 190km짜리 그래서 총 620km짜리 해저 케이블을 까겠다는 건데 이거를 원래 2036년까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6년이나 당기겠다. 그러면 되게 이제 압축적으로 정부 자금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진은요, LS전선이 동해 이제 해저 케이블 공장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LS전선하고 대한전선이 대표적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이 초고압 해저 케이블이죠. HVDC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두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요. 증설을 엄청나게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LS전선이 먼저 좀 해놨고 지금 대한전선이 2027년 이제 생산을 목표로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잘 나가는 업종에서는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됩니다. 이 회사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일단 요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선두는 LS 쪽이죠. LS 전선이 있고 또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포설선이라고 그래서요. 이 바다에서 이 해저 케이블 까는 작업을 하는 이 전용 선박이 있습니다. 겁나 비쌉니다. 특히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들여온다고 지난번에 유상증자 세게 한번 했다가 주가가 한번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이제 정부의 주도의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했고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이걸 좀 해 나가고 있는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요 하나 더 보죠. K푸드 얘기인데요. 이 음식료는 원래 전형적인 내수 업종이죠. 근데 이게 작년부터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장주 형태로 이게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 그거였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삼양식품. 이 불닭볶음면 이 회사죠. 이 불닭볶음면 만드는 이 삼양식품도 또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이를테면 그전에는 라면만 팔았다면 지금은 소스까지 이제 사업 영역 확대가 되고 이게 좀 해외에서 워낙에 또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업 영역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좀 표를 하나 좀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요. 2분기 식품 기업들 실적 컨센서스입니다. 쭉 보시면 역시 뭐 삼양식품이 두드러진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풀무원 그다음에 농심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 빨간색들은 안 좋다는 얘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니까 롯데 웰푸드가 제일 안 좋네요. 무려 25%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음식료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 자체가 해외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사례처럼 그 회사가 농심이 됐든 오리온이 됐든 이런 우리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에서 성과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출의 성과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자꾸 나오느냐 이 수치를 파악하시는 게 결국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앞서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온라인 기사에 나온 표거든요. 그 표 보시면서 음식료 업종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좋게 끝이 났습니다. 뭐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또 고용까지 전일 PPI에 이어서 좀 이상 할인만치 좀 조작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좀 갸우뚱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 믿겠고요. 이런 말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액면대로 믿기는 좀 쉽지 않은 데이터들이라 가지고 다만 이제 시장은 그거를 좋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오르고 있는 게 이제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그래서 강세장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번 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베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포모가 온 게 아니라 기관들이 지금 포모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느낌? 그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 판매가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이 다 또 긍정적으로 갔는데 나스닥보다는 러셀 쪽, 그 개별주 테마성이 많이 움직였고
우주라든지 또 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주식들도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탄산리튬 가격 중국에서 3개월 내 최고치 올라온 것도 있는데 어저께 그 앨범알 같은 경우가 한 7% 정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리튬 가격 관련된 게 한 4% 정도 상승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핫했던 이제 바이오 쪽이 어떻게 19112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폭이 컸었고 뭐 이유가 특별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쪽에 이제 설탕 활용을 안 하니까 뭐 비만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유사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빠졌었던 건데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 증시는 사실은 좀 부러울 정도로 편안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도요. 뭐 국채금리가 워낙 좀 현재 장기물 중심으로 높아져서 압박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가이던스 같은 쪽에서 워낙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실망해서 나온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엄청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니까요. 자, 근데 사실 우리 시장 오늘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선 뭐 가장 먼저 보기 직전에 뉴욕 증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꾸 파월 의장을 약간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전거래를 워낙 한번 출렁했던 만큼 다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또 이제 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욕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실제로 중간에 바뀔 그런 염려가 있을까요? 저는 쇼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법적으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특별히 잘못을 한 게 없는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자른다는 것 자체가 연준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파월을 내세운 상태에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는 책임 전가가 가능해요. 나는 내리라고 계속 얘기했고 지표도 나쁘지 않은데 조작을 했던 뭐 일반적이든 간에 내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내리고 있어. 힘든 건 쟤 때문이야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막상 그걸 자기 의도대로 그걸 떠안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여놓고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년 중간 선거를 기약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해임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금융시장에 뭐 단기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탈 현상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자산에 대한 이탈 현상이라니 뭐 사실 이런 시도가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도저히 정책적으로 안 되니까 뭐 도덕성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는 게 뭐 닉슨 대통령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쪽이 상당히 결말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역사적으로 파월 리스크를 뭔가 이렇게 넘어서는 행동을 한다. 저 역시도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덕적인 리스크는 파월보다는 트럼프가 더 많지 않나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이어서 뭐 예상 가지고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길래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많이 놀랐어요. 1,395원 선까지 좀 올라갔는데 이 외인이 상당히 좀 들어오기 부담스러운 구간이네요. 일단 우리 환율이 지금 생각 밖으로 다시 위로 상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빠진 폭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뒤로 밀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 하나가 연기금을 동원해 가지고 환율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약달러를 원하면 그걸 용인해 줘야 되는데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계속. 관세 압박도 있고 어떤 식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이제 환해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전처럼 못할 거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또 이게 풀리면서 원화 약세의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주가는 좋은데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아지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달러가 좀 약간 강세,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사실 글로벌 전체 달러 인덱스로 보면 또 달러가 강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기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경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뭐 98.64 말씀해 주신 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어제 SK 하이닉스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뭐 TMCC는 상당히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줬습니다만 이 골드만삭스 쪽에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하면서 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 HBM 판매 가격이 뭐 내년부터 하락할 것이다, 공급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였는데 이건 뭐 예전부터 계속해서 시장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거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는 맥쿼리하고 JP모건에서 이제 강력 매수가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 이제 26년 추정 영업이익을 60조까지 올려놨고, 근데 어저께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37조로 오히려 시장 가이던스가 한 40조대 후반인데 그거보다 밑으로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판가를 떨어뜨릴 거고 삼성이 참여하고 막 이런 시나리오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걸 감안을 해서 봤을 때 어저께 리포트는 다분히 찬집 빈집을 좀 노린 것 같다. 그 얘기는 작년 내내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26조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40%대 초반입니다.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지금 지분율이 역대급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찬집 빈집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30만 원 돌파 시도를 2번 해가지고 거기서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았었고요. 거기에 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PBR로 봤을 때 1배 미만인데다가 어저께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었다 해가지고 약간 롱숏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게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맞냐, 맥쿼리의 의견이 맞냐, 두 사람 붙여가지고 싸우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롱숏 개념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롱으로 들어오고 하이닉스를 숏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해 보입니다. 네, 하긴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들 이전에도 수없이 주가를 좀 출렁이게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 리포트들이 좀 잘못됐었던 그런 경향들이 많았었죠. 이번에도 단기적인 출렁임에 조심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주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펩트론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펩트론이 20%, 유한양행이 마찬가지로 20%대 올라갔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는 점점점 국채금리는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들은 좋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순환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7월 들어왔을 때 많이 올랐던 놈들보다는 좀 빈집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고, 그리고 지금 꼼짝 안 하고 드러누워 있는 섹터가 자동차하고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이제 찬집 빈집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저께 이제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20% 이상이 올랐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의 앞단에 있는 건 존슨앤존스예요. 걔는 6%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존슨앤존스에서 렉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렉나자 판매량 늘었다는 거 가지고 20%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사실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페트론 관련해 가지고는 일라이릴리 계약 뭐 이런 얘기들 시중에 도는 얘기하고 무관하게 어저께는 공장 관련해 가지고 장비 들여온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직전에 이제 롱액팅 제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났다. 그 재료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릴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증설 또 공장의 기계반이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볼 때는 찬집 빈집의 개념으로 해서 어저께는 바이오 쪽으로 힘이 좀 많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뭐 우리 시장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만 만들어진 약간 테마 장세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아까 2차 전지주 말씀을 살짝 해주셔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흑연 반덤핑 관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 단기적으로라도 약간 출렁임 2차 전지단에 좀 줄 수 있을까요? 음극재 쪽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유일하죠. 그리고 실제 국내 어떤 기업들 수요에 거의 미치지를 못하는 생산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쪽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센티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뭐 2차전지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가격이 반등,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의 급등, 그다음에 2차전지 쪽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태까지 순환매에서 완전 소외되었던 상황에서 어차피 지금 빈집을 찾아가지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것도 트리거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지 않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좀 단기적으로 짧게 그냥 좀 이슈가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영향 없이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유럽 쪽에서도 방위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방산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 뭐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방산 같은 경우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방원전으로 이제 대변되는 상반기 주도주들도 하반기에도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상승의 기울기가 상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그림보다는 좀 완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어제 방산주 급등했었던 거는 또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한 최근 한 2주 정도 방산주가 거의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빠져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쉬어 있는 거, 가격적으로 좀 편안한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움직였던 거고요. 글로벌 방사는 다 좋습니다. 근데 왜 국내 방사만 안 움직이느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방산 쪽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흐름은 하반기에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산도 관련해서 그동안 워낙 또 이제 밸류적으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다음 주에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이 지표 발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뢰성이 사실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는요. 자, 이게 다음 주 이런 지표 발표에도 시장이 똑같이 강하게 반응이 나올까요? 점점 좀 내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이제 저는 주 초보다 주 후반부터는 아마도 8월 1일 이제 관세 부과와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또 다시 타코 짓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나 타코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뒤집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시장도.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커 보이고 뭐 FOMC나 이런 것들은 말일날 하기만은 그거는 이번 달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빅테크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벳이나 테슬라 실적 나올 텐데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보다는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로보택시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24일 날 있습니다. 이제 얻어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닥을 확인해 주려면은 2분기 실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고 3분기까지는 전혀 의심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 논쟁에서 가장 심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게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 실적 발표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식의 어떤 향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지를 좀 지켜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가장 안 움직였던 세 군데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 어제 바이오는 이제 강하게 튀었고 그러면 2차 전지하고 지금 자동차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자동차도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뭐 2차 전지 다 다뤄봤습니다.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삼성전자 사실 이재용 회장이 어제 또 타이밍이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이제 그 사법 족쇄를 벗게 되면서 반대로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른 흐름 나왔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지 좀 앞으로도 쭉 겹쳐가면서 상승 호재로 작용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아마 고정적으로 매주간 나오는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7월 17일 날 이재용 회장 사면이 아니라 이제 무죄 판결 나면 삼성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시장에 있었고요. 그 기대감에 더해가지고 이제 소위 어저께 그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 하이닉스 사실상 숏이 나왔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맞물려 있던 상태에서 PBR 트레일링으로 1배가 안 되는 삼성전자라는 거에다가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거에다가 파운드리 쪽에서 어쨌든 엑시노스 2600 그 이제 본격 양산과 관련된 기대감, 테슬라와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고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잠잠했었던 또 HBM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HBM 3가 곧 통과가 되네, 뭐 4에 집중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네, 수율이 어떻게 되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펌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을 제외하더라도 가격은 싸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에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파운드리가 2분기에 2조 5천억 적자인데 더 나빠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HBM에서 진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 급등 폭이 굉장히 클 거고 그게 안 나오면 여기서 뭐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사님께서 이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이 같이 좀 나오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좀 리포트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나와서 상당히 좀 타이밍이 좀 신기하게 돌아갔다 약간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좀 다음 주의 전망을 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한번 짜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지수보다는 순환매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빈집을 찾아가지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빈집을 미리 예견을 해서 들어가지 않고 쫓아갔다 또 물립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은 구경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빈집 찾기가 계속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주 후반 가면서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입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진짜 강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엔화는 지금 뭐 140엔대 후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47엔 8엔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4.5 근처에 있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5%를 넘어서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부채 한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풀어져 나가는지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주 후반 가면서부터는 하여튼 미국 쪽에 특히 트럼프 입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뭐 30년물 그리고 10년물 뭐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장기채가 워낙에 현재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밤 사이에는 살짝은 좀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워낙 아직까지 리스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 간밤 뉴욕 시장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저희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